뉴스의 이슈 중에 한 분인데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요 발언들 인터뷰 어제 기자들 만나서 했던 발언들 좀 보셨나요? 예, 저도 뭐 영상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많이 봤고요. 인터넷에서도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걸로 많이 좀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비대위원장을 제안한다면 하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해석했고요.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해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직 이전에도 그 언론에 뭔가 본인을 추대하면 뭔가 당원과 국민의 뜻이 같다면 뭐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한동훈 측이라는 기사가 나갔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절차라는 것을 가져서 비대위원장으로 좀 제안하게 된다면 오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 측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이제 시켜달라는 거죠. 저도 비슷하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한동훈 장관 본인은 하고 싶지만 어쨌든 여권 내부에서 분명하게 반대 의견이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마냥 밀어붙이기는 아마 지도부도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한동훈 장관 본인은 좀 결심이 섰다라는 자기 어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이제 좀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뭐 이미 결심이 선 것 같고 당이 이 내용을 잘 수습할 문제 이것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월요일 지금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월요일 연석회의에서 비대위원장 인선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고 당내에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 카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쓰느냐에 대해서는 좀 반대가 있다. 이런 후문이 좀 들리고 있는데 예. 분위기가 어때요? 찬반 그러니까 뭐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뭐 찬성의 목소리도 있죠. 근데 언론에서 뭐 알려진 바 그 월요일 날 회의 이후에는 뭐 9대 1이다 이런 것은 뭐 아니었다라고 이제 참석자들의 어떤 그 말씀에 따르면 아니었다라고 이제 드러난 것 같고요. 반대하시는 분들, 우려하시는 분들이 한 40% 정도 됐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실 정치에서 아무래도 대통령이나 이제 용산에서 뭔가 한동훈 장관을 미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40%가 나왔다라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류의 목소리에 반대를 하면 그것이 공천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기를 주저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0% 가량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의 그 어떤 비대위원장으로서 한동훈 장관의 역할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 컸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께서 비대위원장으로 오시게 된다면 내년 총선의 성격이 좀 바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로서의 성격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오면 어쨌든 한동훈 장관 대 이재명 당대표의 구도도 되기 때문에 대선의 전초전 성격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당 지도부가 당정 관계를 유지해서는 저 내년 총선에서는 결코 좋은 어떤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오시게 된다면 분명히 그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본인의 정치적으로 앞으로 평가도 여기에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당도 살고 정권도 살고 또 국민도 살고 본인 개인 한동훈에 대한 정치적인 행보도 내년 총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어제 뭐 특검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반응으로는 사실상 내년 총선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시게 되면 정말 전향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기가 있을 때만 오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는 좀 부적절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독소 조항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비판하셨는데 법무부 장관이니까 하실 수 있죠. 근데 다만 이것이 야당의 공세로만 치부하기에는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 여론조사 수치만 보더라도 국민의 요구 차원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장관께서도 아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을 정쟁화하면서 반대하기에는 조금 명분이 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장관 내각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고 같이 보좌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비대위원장 여당의 역할은 어쨌든 민심을 대변하고 그 민심을 대통령실에 잘 전달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다른 생각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을 잘 설득할 것인지 이 특검에 대해서 그 요구에 응답할 것인지 이 문제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필요한 건 정치 기술자다. 좀 아끼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뭐 그 연석회의에서 발언이 그러면 강강창 장군 아꼈다가 임진왜란에 쓸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고 또 조혜진 의원 같은 데는 이제 뭐 한 장관이 장점을 펼치기 힘든 시기 아니냐. 뭐 선대위원장이 더 어울린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뭐 이 시기에 비대위원장으로 어울리는 카드냐. 이걸 놓고는 좀 우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했고 또 과거에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 함께하면서 검사 이른바 라인이라고 이제 불려왔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장관께서 비대위원장을 오시면 대통령과 때로는 각을 세우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당내 중진 의원들께서 우려를 표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선대위원장의 자리와 비대위원장의 자리는 분명히 다르고 비대위원장은 말 그대로 지금 여당에 놓인 이 정치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을 잘 풀어나가실 수 있는 분이 경험적으로도 있는 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에서 나온 것이어서 전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오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시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비대위원장을 오신다라는 것은 그냥 다 죽자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적 행보도 분명히 좋지 않게 평가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만약 비대위원장 오신다면 이 역할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결기가 선 다음에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뒤에 좀 평가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장경태 의원이 나오면 땡큐 뭐 이런 얘기도 네. 하셨는데 이 비대위원장 등판 어떻게 보고 있나요? 뭐 사실 저희가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도 사실 한동훈 장관이 오게 되면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그 여론은 더 거세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한동훈 장관이 등판을 하게 되면 뭐 나쁘지 않다 민주당으로서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뭐 한동훈 장관께서 뭐 비대위원장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비대위원장이 된다라는 거는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할 책임을 갖게 되는 거고 네. 이번 총선에서 지면 사실상 한동훈 장관은 본격적으로 자기 정치를 해보기도 전에 그 정계 은퇴를 생각해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에 졌을 때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이나 내부 분열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을 그리고 책임을 지게 되면 그것을 받게 되면 결국에 한동훈 장관은 정계 은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섣부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걱정보다 자기 선거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의 여러 가지 이제 말하는 스타일이라던가 뭐 민주당을 향해서 강하게 이제 공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들이 사실 중도층이나 무당층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보일 거냐 그리고 또 검사냐 이런 국민들의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보들 입장에서는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 때문에 이제 같이 좀 리스크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 리스크도 버거운데 한동훈 리스크까지 짊어져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중간 평가고 대선 구도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됐을 때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 분위기요? 비대위원장인데 오시면 뭐 과거에 저희 미래통합당 때 한교안 대표 때도 그랬고 일단 오시게 되면 당내에서 쓴소리는 못할 겁니다. 당내에서. 왜냐하면 당협위원장들도 이제는 본인들의 공천이 걸려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당의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비대위원장 앞에서 뭔가 방울을 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잘 못하더라도 여기서 잘 못한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 아마 극히 줄어들 거고요. 현실 정치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아마 오시기 전에 최대한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오시게 돼서 한동훈 장관께서 중도층에서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에 대한 것이 관건일 텐데 그 지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어떻게 쓴소리를 내고 잘 전달할 수 있느냐, 민심을 잘 전달할 수 있느냐 이 지점이 저는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뭐 생각이 비슷한데
사실상 거의 쓴소리가 원천 차단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뭐 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시기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뭐 한동훈 장관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그 뿌리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한몸 수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뭐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한 요직인 법무부 장관도 했고 그 이전에 이제 검사 시절부터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온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하루아침에 대통령을 배신한다? 저는 그건 불가하다라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도 아마 뭐 정말 설령 본인이 배신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 이제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뭔가 의중이나 정부의 뜻을 마냥 또 거스르고 완전히 반대로 갈 수도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만만치 않은 순간들을 만나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과연 이 당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뭐 용산을 향해서 좀 쓴소리도 하고 용산에서 원하는 것을 막 내리꽂으려고 할 때 그것을 교통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른바 깡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 그게 좀 선천적으로 불가한 구조 속에서 인생을 또 살아왔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한들 용산의 뜻을 오히려 더 잘 반영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용산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정정하면 제가 쓴소리 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을 배신하라 이런 표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쓴소리 낸다라는 게 대통령을 배신하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민심을 전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권도 살고 국민도 살고 또 당도 사는 길이라는 것을 큰 폭에서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까는 뭐 온유원에서 이제 기자들과의 이제 이 질의응답 시간에 있었던 뭐 이렇게 약간 화법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그 야당 의원이 한 장관 거취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어제 국회에서. 그러니까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화법은 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날카로웠던 거 아닌가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화법은 어떻게 보세요? 뭐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떤 말에 대한 습관이 있는 것 같고 그때까지 장관을 하시면서도 국무위원으로서 이제 야당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다만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이 부분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당의 얼굴이고 그렇다면 보면 야당과 분명 뭐 이러한 주고받는 과정에서 감정을 거스르고 막 이러한 것까지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잘 응답하고 또 더 겸손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또 책임감을 갖고 있는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으로서의 대표 그런 얼굴이기 때문에 아마 바뀌셔야 될 거라고 많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되는 거는 되게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된 그 상대 의원은 사실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질문이 저는 뭐 그렇게 특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온갖 언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됐냐, 수락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그때 이제 질의하신 질문을 봤더니 이 상임위에 이제 출석하는 그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물으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인지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위인지 궁금해한다 국민들이. 그럼 국민을 대리해서 질문을 한 것이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법사위에 산적한 현안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상황에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갈 거냐 말 거냐 이걸 어떻게 보면 업무적 차원에서 저는 물어본 것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비꼬면서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의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해서는 법 앞에서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선전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악법이라는 이 표현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이 특검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 내용들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생방송 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전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또 프레임이 짜여지기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수사로 갈 수 있는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이 특검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 그래서 할 거냐 말 거냐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독소 조항을 가지고 안 한다라고 말하기에는 국민의 여론이 글쎄요 저는 그 명분이 너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국민들을 설득할 것이냐. 특검의 요구가 거부권을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오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께 잘 말씀드릴 것이냐. 만약에 특검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 그리고 거부권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앞으로는 그럼 국민들께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가령 뭐 특별감찰관제도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뭐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좀 관리해서 대통령이 보다 더 자유로운 국정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만들겠다 정도의 어떤 그런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제시되어야지 단순히 특검법의 내용 가지고 비판하기에는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조금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동훈 장관이 되게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야당 의원들이 향해서 공격할 때는 그렇게 명쾌하게 이것저것 지적하고 굉장히 분명하게 본인의 의견을 표해 왔던 분인데 사실 뭐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제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는 뭐 잘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한 경우도 있었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뭐 야당 정치인들이 뭐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외는 없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강하게 법 앞에 평등을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앞에 이제 되게 하나마나한 소리처럼 이제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된다를 붙이고 선전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규정을 해버린 거죠.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다라고 규정을 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수수 논란에 대해서도 처음엔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피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여당이 좋아할 만한 여당의 지지자들이 환호할 만한 대답을 들고 나왔죠. 그러니까 뭐 함정이다. 공작이다. 딱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남는 질문들이 있죠. 그럼 받은 건 팩트지 않냐. 그러니까 명품백을 받았다는 거 아니냐. 받아서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명쾌하게 짚는 것도 없고 뭐 제대로 반성하는 것도 없고 또는 이 논란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이 제대로 답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식의 아주 원론적인 얘기조차도 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 게 결국에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은 뭐 공작에 의해서 벌어진 거고 수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한동훈 장관이 되게 말로는 원칙, 뭐 말로는 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되게 원사이드하게 가고 있다 이런 게 보여지는 거죠. 어제 국민의힘이 이제 영입 인재 9명 발표했는데 이 중 5명이 1990년 이후 출생한 인사들이었어요. 이제 사실 이제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시잖아요. 저도 90년생이에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사실 마찬가지인데 선거철만 되면 이제 몇 년 몇 년 이런 식으로 이제 청년 정치인 기용했다가 또 지나면 조용히 이제 사라지시는 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저를 말씀하시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너무 이벤트성 아니냐. 너무 나이만 강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 전당대회가 처음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 갖고 나왔었던 그러니까 슬로건이 90년대생이 온다였습니다. 아, 네. 그 당시에도 그때 이제 그 관련 책이 있었고 그렇죠. 그때 굉장히 그 직장 내에서도 90년대생이 이제 막 이제 들어가다 맞아요. 보니까 네. 이 MZ 세대와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가 사회적인 제가 어떤 그때 이슈여서 농담처럼 거기에서 예시로 든 꼰대 과장이 있거든요. 근데 예. 꼰대 과장 나이보다 제가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남편한테 우리는 여기 나오는 예시에도 안 들어가는 저 상꼰대니까 조용히 입을 다물자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 네. 책을 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당에서 좀 당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목소리를 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90년대에서 다시 보냈잖아요, 당이. 네. 왔다가 갔어.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며칠 전에도 뭐 80년대생도 이렇게 기획했던 기사도 나오고 90년대생도 얘기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당이 이 분들을 모셔온다고 해도 분명히 다 훌륭하신 분들일 텐데 이분들이 내는 목소리에 어떻게 귀 기울이고 잘 들을 것이냐. 그리고 이분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려고 하실 텐데 그때마다 내부 총질이다. 어떤 정권을 위협하는 존재들이다라고 다시 치부하실 건지 그러니까 당이 먼저 여기에 대해서 좀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과연 이분들이 내려고 하는 목소리에 우리 당과 지도부는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먼저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청년을 동원하고 뭔가 홍보하고 선전선동에 쓰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은 선거를 위해서 임박했을 때만 항상 썼던 과거의 뭐 정치적인 이벤트였어서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나이에 집착하기보다는 이분들이 내는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그 구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박선민 최고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어떻게 공간을 열어주느냐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도 뭐 청년 인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퓨처메이커라는 지역구를 설정해서 굉장한 험지에 이제 청년들을 보내버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도 사실 인재 영입을 했지만 뭐 굉장한 험지에 또 보내놓고 약간 잊혀지게 되고 이런 경우도 뭐 민주당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정치권에서 사실 청년들을 기용하고 뭐 역할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막상 또 역할을 줄 때 보면 약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요구를 네.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뭔가 톡톡 튀는 새로운 목소리를 내봐라. 목소리를 내요. 그럼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새로운 목소리를 내냐? 왜 당에 반기를 드냐? 뭐 일심동체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또 일심동체 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냐? 뭐 좀 이런 거예요. 아, 청년다운 목소리를 내라. 그렇죠. 그래서 내면 또 이제 마음에 안 든다. 왜 그렇게 당에 반기를 드냐? 뭐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되게 이제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뭐 기대와 뭐 응원도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로는 청년 정치인들이 겪게 되는 딜레마적 상황이 모든 정당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영입이 됐든 내부에서 계속 육성이 됐든 어쨌든 이런 딜레마는 모두가 마주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뭐 영입이 됐든 뭐 진짜 알아서 이제 커가는 과정이든 뭐 청년 정치인들이 또 이 벽을 좀 잘 넘어봐야겠죠. 근데 인재를 기용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다음에 어떻게 쓸 거냐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JJ님이 두 젊은 정치인을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민주당으로 좀 얘기를 넘어가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송 전 대표가 탈당한 개인이고 당의 공식 입장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이게 전당대회 당시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을지 좀 그렇거든요. 어때요? 뭐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뭐 반응을 좀 보류하겠다는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 여부가 결과적으로 최종 이제 재판의 판단과는 또 다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나오면 뭐 입장이 필요하다면 내겠다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추정인데 근데 저는 뭐 이게 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뭐 송영길 전 대표 혼자서 짊어지는 문제가 되기보다는 어쨌든 여러 의원들의 이름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뭐 소환 조사라도 이제 다 줄줄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당에 오는 직접적 타격이 실제 하는 거죠.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 타격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이 정말 뭐 무응답 뭐 또는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고 뭐 우리는 모른다. 뭐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했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요. 뭐 지금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치더라도 결국 국민들 앞에서 한번 제대로 사과를 좀 드려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뭐 돈봉투 수수 명단 이런 것들이 뭐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공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뭐 공식화하기엔 이르다고 하더라도 저는 내부에서 빠르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입장을 세워야 될 때다라고 봐요. 나중에 가서 뭐 소환됐는데 모르겠어요. 뭐 소환된 게 뭐 유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다간 약간 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천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이 총체적인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 당이 어떤 입장을 국민들에게 드릴 거냐 이거는 좀 빨리 정리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비겁하고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당과 관련한 어떤 사법부의 판단, 뭐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실의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야당이 늘 비판했었잖아요. 대통령실 왜 비겁하게 피하냐.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물론 지금 무소속이긴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의 전직 대표였고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굉장히 그 심각하게 표를
매수했던 행위는 민주주의 정신, 헌법 정신에 위배하는 굉장히 큰 범죄인데 정치에서 봤을 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입장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굉장히 비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송영길 전 대표만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 또 보좌진 분들이 또 포함되어 있는 범죄였기 때문에 의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당이 좀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먼저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당이 정당들이 좀 어떤 이런 본인들의 일에 사과하고 반성하는 건 좀 옹색한 것 같아서 인색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지점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박수민 씨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총선 앞두고 줄소환이 될 예고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총선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줄소환이 되게 되면 그게 또 보도가 될 거고 거기서 또 검찰과 의원 간에 그러니까 해당 소환된 의원 간에 또 입장 차이가 분명히 또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반발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검찰이 또 강하게 대응하는 그런 국면들도 있을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의혹에 연루가 된 사람에 대해서 공천에서 아무런 페널티를 만약에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불거질 수가 있는 거죠. 뭐 괜찮은 거냐 그러면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것조차 굉장히 치명적인데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그냥 다 덮고 넘어가면 될 일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일 크게 부딪힐 건 아마 이제 공천에서 어떤 페널티를 줄 것이냐 또는 페널티를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논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사실 요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돈봉투 의혹을 그냥 송영길 전 대표 알아서 개인 대응하는 것으로 끝내고 민주당은 그냥 뭐 이제 줄소환되는 의원들을 내버려 두고 뭐 이런 그림이 되면 안 될 거기 때문에 당에서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 눈높이고 국민들이 보셨을 때 이 의혹 자체가 되게 민주당을 좀 안 좋게 보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사실 이제 부패해 보이고 되게 이제 내부의 여러 가지 뭐 정치 행위다라고 변명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민주주의 선거에서 금권 선거가 이루어졌다 이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이 단호하게 대응을 안 하면 당이 되게 좀 비도덕적으로 보이겠죠. 김은태 측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전현직 대표분들이 지금 다 재판에 연루되어 계신 거잖아요.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굉장히 비도덕적으로 보여질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좀 무서웠어요, 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연루되어 있던 어떤 그런 분들, 많은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를 후원하셨다라는 모 사업가도 또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민주당은 왜 무슨 일이 있길래 저기 정치인들하고 연루되어 있는 분들은 왜 다 극단적 선택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움을 좀 느꼈고요. 이것이 내년 선거에서 국민 여론에 어떻게 반응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천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갈등 국면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와 연루되어 있는 그 돈봉투 전당대회와 연루되어 있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명단이 이제 돌 거고 재판이 시작될 텐데 이분들을 공천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일단 첫 번째 갈등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공천하지 않는다면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재명 대표조차도 지금 여러 범죄 의혹과 또 여러 재판에 휘말려 계시고 기소된 상황인데 현직 대표는 만약 공천하고 이분들은 공천 안 한다? 이 기준선이 굉장히 불명확해질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렇다고 또 돈봉투 전당대회에 연루된 의혹된 그 의원들 다시 공천하는 문제도 이건 국민 비판에 또 휩싸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뭐 김영태 최고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뭐 여러 이제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된 것에 대해서 뭐 연루된 민주당 정치인들과 연루된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 되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뭐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그 송영길 전 대표에게 뭐 후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가 같은 분도 어쨌든 검찰 수사를 받고 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와의 친분이나 이런 게 뭐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난 상황도 아니고, 그 죽음에 대해서 뭐 송 대표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만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그 뭐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주변인의 죽음을 뭔가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 얘기를 해야 된다. 사실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될 테니까 이건 수사 진행 과정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 이제 신당 창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오찬 회동을 갖고 있을 지금 이제 현재 시간도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당의 통합과 혁신 방향 논의될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만남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민 최고? 뭐 지금 같은 국면에서 만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뭐 김부겸 대표께서 전 총리께서, 김부겸 총리께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선거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당의 이제 통합을 위해서 좀 이재명 대표께 어떤 역할에 대한 좀 주문을 좀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부죠, 일종의. 사실 김부겸 총리께서 그동안 굉장히 뭐 언론에 노출되는 거를 되게 조심스러워 하셨던 분이고 꺼려 오셨는데, 최근에 인터뷰를 했을 때 보면 이제 선거제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연동형을 네.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그것도 있었고, 뭐 계속 당의 통합적인 노선, 그리고 큰 정치를 해달라 이렇게 계속 이재명 대표께 부탁을 하고 계신 상황이다 보니, 이낙연 대표의 신당 문제도 분명히 거론이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이낙연 전 대표를 설득해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된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당의 큰 어른으로서 조언을 좀 하시지 않을까. 그것을 또 이재명 대표께서는 만남에 있어서 의지를 또 표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좀 잘 듣고 행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뭐 만난 건 좋다고 봐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좀 민주당의 변화 좀 강조하면서 살짝 누그러진 모습을 네. 보이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실제로 뭐 통합비대위 같은 거를 이제 원칙과 상식 내분의 의원이 좀 제안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통합비대위가 뭐 변화라고 본다면 뭐 그것도 이제 변화라고 볼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꼭 뭐 이재명 대표의 사퇴, 뭐 이게 아니면 대화 안 해, 뭐 이런 톤이 아니라 뭐 통합비대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혁신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면 뭐 대화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여지는 좀 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원래 잡혀있던 인터뷰도 김부겸 총리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잡혔다고 하니까 그 만남의 결과를 보고 다시 인터뷰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이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와의 회동에서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이재명 대표에게 일어난다면 이낙연 전 대표도 아마 좀 대화의 여지를 더 크게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탈출해서 여당으로 오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뭐 어떤 의미로 보세요? 글쎄 뭐 저는 안철수 의원이 했던 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여의도 풍문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듣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신당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합당, 그러니까 이 반명을 기치로 한 당들이 합당할 수 있다, 이러한 풍문들이 좀 돌았던 것도 사실이어서 안철수 의원께서 그 말씀을 듣고 하신 말씀인 건지 아니면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